자, 우리 여기 지난 시간까지 이중과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산출세기 나면 뭘 빼라 여러분? 이중과세. 이때 이중과세액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뭘 빼는 거다 여러분? 재산세를 빼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산세는 우리 10억 원일 때 얼마에 대한 얼마? 3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부과된 뭐를? 재산세를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저는 뭐 여러분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또 나온다면 요 금액에 대한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걸 꼭 체킹해 두셨어요. 꼭 체킹해 두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왔어,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책 잠깐 보시면 288조 맨 밑에 288조 잠깐만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개별 규정이 나왔는데 288조 이중과세 공제 나와 있죠. 자, 여기 주택분 무슨 금액에 대하여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여기 밑줄 칠했죠.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의 주택의 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어떻게 하라?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강의를 드렸거든요, 말씀을. 그랬더니 시험에는 그 밑에 게 나왔어, 스키가. 환장을 한다. 그래서 거기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 밑줄 이게 바로 뭐 여러분? 탄력세율이야. 그래서 탄력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이걸 내버렸어, 이거를. 에? 탄력세를 만약에 해당 시군구에서 뭘 적용했으면 탄력세를 적용했다. 그래서 표준세에다 50% 범위에서 더 하나 뺐으면 그 뺀 세율을 적용한 걸로 재산세 계산하고 세부담 상한선 160%가 나왔지만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해서 몇 프로 잘렸으면 105, 110, 130 잘렸으면 그 105, 110, 130 요거에서 즉 130%까지 적용한 세율을 하라. 그거 얘기해요. 사실은 그 말은. 그래서 결론은 탄력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탄력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계산하고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됐을 때는 그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 세액으로 뭘 빼라? 이중과세액을 빼라는 실무 절차 규정이야. 근데 그걸 물어봤다고.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환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1조 세부담 상한선이 나왔어요. 자, 작년에 강의를 할 때 세부담 상한선은 당해연도세에서 직전연도세액의 몇 프로를 빼는 거다 여러분? 몇 프로 초과하지 못한다? 150%.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할 사항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따지는 종부세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세부담 상한선 따집니다. 여기까지만 들어가십시오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290쪽에 보시면 세부담 상한선이 시험에 나왔어.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범위를 오버해서 어디 나왔냐? 291조. 실무 절차 규정 2번이 시험에 나왔어. 몇 번? 2번. 그래서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액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 후에 실제 소유하는 자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에 소유한 거로 보아서 계산한다. 이걸 물어봤어. 이건 봐도 몰라. 무슨 말이냐? 요거는 이거예요. 별건 아니고. 자, 금년도 2018년 6월 1일 현재로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세했죠. 재산세도 어느 날 현재 2018년 6월 1일 종부세도 언제 6월 1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18년 자 4월 5일 날에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가 된 거야. 뭐가 됐다고요? 매매. 그러면 당연히 2018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는 누구야? 을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러면 2017년도에는 6월 1일은 누가 소유자야? 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이 2017년도 6월 1일 현재는 누구였고? 갑이었고 2018년도는 누구란 얘기야? 을이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종부세 때리는가? 을한테 재산세 종부세 때리는 거죠. 이때 요 세부담 상한선을 따질 때 올해는 누가 갖고 있지만 을이지만 작년 누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갑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소유자가 같아 달라? 그럼 이때 작년도 세부담 상한선을 따질 때는 올해는 올해는 누구지만 을이지만 작년 누구다는 얘기야? 갑. 그냥 그러면 을이 작년에 계속 갖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요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을이 계속 작년에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그냥 상한선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비록 작년 소유자와 올해 소유자가 같지만 다르지만 세부담 상한선 따질 때는 을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뭐 하고 있던 걸로 봐라. 계산 갖고 있던 걸로 보아서 상한선 따지라는 실무 절차 규정을 물어봤어. 스키가. 그럼 이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하는 거야?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러분 상당히 뭐 뒷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양이 어마하게 가는 거야. 끝도 없이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면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여러분 잠깐 312쪽 보세요. 312쪽. 312쪽. 오셨어요? 문제 12번. 작년 28회 기출문제였죠. 자, 1번, 2번, 5번 체킹. 1번, 2번, 5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저만 알고 있지만. 근데 3번과 4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 잠깐 보실래요? 주택이든 세부담 상한선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이든 총세액 상당액은 여기서 총세액 상당액 밑줄 이게 뭐를 말한다 했죠,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해.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분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로 이제 실제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로 이제 소유한 거로 뭐 계산하라. 즉 을이 바뀌었다.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올해? 을. 그럼 그냥 을이 계속 작년에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세부담 상한선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세,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된 세율, 밑줄.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 이게 뭐야? 탄력세율. 탄력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자, 동그라미, 전의 세액이래. 전이라 적용된 세액이죠. 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그 상한을 받은 세액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전자를 곧 집어넣어 갖고 틀리게 만들고 요거를 답으로 요구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무 절차 규정이 나오면 보통 답이 아닙니다. 답은 주로 1번, 2번, 5번에서 답으로 요구했는데 작년엔 1번, 2번, 5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는 답으로 요구를 하지 않고 전혀 준비 못했던 어디 4번에서 답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거는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다 틀리는 거죠. 뭐. 그래서 작년에 다른 데서 공부한 사람들 여러분 그냥 합격생들이 많으면 7개, 8개밖에 못 맞았다고. 그래도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 11개, 12개까지 쫓아왔던 거고. 까불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과 4번. 예. 근데 다양스러운 건 이제 3번과 4번은 죽었다 깨도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얘는 실무 절차 규정, 일회성 규정이야.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또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또 나올 수 있는 건 이 구조는 또 물어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4번, 5번, 3번, 4번 같은 게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야 돼. 들어가면 죽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 포맷 잡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갈 게 뭐냐? 1세대 1주택자. 작년에도 저는 1세대 1주택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어요. 한 번 나오고. 근데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다주택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야 여러분? 역시 1세대 1주택자일 때 종부세 과세 여부를 따져야 되죠.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규정이 두 가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규정은 몇 가지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나온 거 버리시고 올해 나올 거 대비해서 합시다. 그래서 첫째,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1세대 1주택자 때는 뭘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너는 6억을 빼지 말고 얼마를 빼라? 9억을 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첫 번째 과표 얼마를 빼라? 9억 원을 빼라. 그러면 지금 공시된 가격이 얼마면 10억일 때 다주택자의 과표는 얼마가 되지만 다시 주택 공시된 가격이 얼마? 10억. 이게 다주택자이면 과표가 얼마 나오지만 3억 2천만 원 나오지만 얘가 누구라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얼마라면 10억일 때 과표는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8천만 원이 되죠. 8천만 원. 다주택자일 때 종부세 과표는 얼마가 되지만 10억일 때 3억 2천만 원이지만 누구면 1세대 1주택자일 때 종부세 과표는 얼마가 된다고? 8천만 원이 되냐고. 왜 8천만 원이 나왔죠? 10억에서 6억에다가 기본공제 얼마? 3억을 빼니까 총 얼마 뺀 거야? 9억. 그러면 결론. 다주택자는 얼마를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되지만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자 때는 얼마를 초과할 때? 그렇죠. 9억을 초과해야 종부세가 과세되는 거죠. 그러면 10억에서 얼마 뺐으니까 9억을 뺐으니까 얼마 남았어? 1억. 1억에다 몇 프로 곱하라고? 80%. 그래서 얼마 나왔어? 8천만 원. 그러면 다주택자는 3억 2천만 원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8천만 원. 차이 얼마네? 차이가 얼마냐고? 2억 4천만 원 차이가 나죠? 2억 4천만 원만큼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얼마 줄어든다? 과표가 2억 4천만 원 줄어든 게. 이게 보여요? 어떻게 2억 4천 어떻게 나온가? 3억 2천에서 8천 뺀 게 2억 4천만이잖아. 그럼 요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여러분? 요거죠, 요거. 기본공제 얼마? 3억 원을 더 공제해줬잖아. 근데 우리 3억을 다 과세한 게 아니라 몇 프로만 과세해서 80%만 과세한 거죠. 요 금액만큼 빠진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무슨 제도가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그랬어. 세액공제. 세액공제. 그럼 얘는 산출세에서 어떻게 하라? 빼라. 이때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랬어? 그러면 세액공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랬어?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세액공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랬어? 세액감면이라고 했죠. 감면. 다른 말로 또 뭐라냐? 경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감. 이때 100% 비율로 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100% 빼면은 산출세액 100% 빼라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오겠죠. 내는 세금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뭐야? 면제. 이런 용어도 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용어는 여러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걸 좀 잘 못 잡아. 이게 그놈이고 저놈이 이놈 같고 뭐. 다 달라. 용어마다 의미가 다 달라. 자, 그러면 이때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인정해준다? 예, 1세대 1주택자만 인정을 받는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예,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별도 합산가세 토지나 종합상가세 토지는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없어? 없어. 다주택자도 못 봐도 오로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뭐가 있다? 세액공제가 있어. 근데 이걸 취업에서는 출전이 세액공제를 토지분으로 살짝 몰고 가는 거죠.
이런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작년 거 이런 전형적인 출제 패턴을 벗어나서 실무 절차 규정 이런 규정이 있는 걸 알아 하고 물어본 거죠. 몰라. 그저 틀리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잡으셨죠. 그래서 결론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표준 특례와 무슨 제도가 있다? 세액공제 특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몇 살이신 분, 60세 이상이신 분, 그럼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60세는 어떤 연령이랬어? 노인 연령이야? 은퇴 연령이야? 노인 연령이 아니라. 지금 60세는 젊은 오빠야. 자,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은퇴하고 났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이제 앞으로 벌어놓은 걸 가지고 소비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은퇴 이후죠. 제가 어제도 은퇴 방송에서 은퇴에 대한 강의를 촬영하고 왔는데 내가 근무를 할 때 일을 하거나 일을 할 때까지는 돈을 벌지만 뭘 한다면은 은퇴를 한 이후에는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가? 소비하는 거죠. 근데 소비할 이 당초 벌어둔 금액보다 더 살고 있어. 나 은퇴 후에 한 20년 살 거를 예상해놓고 20년 먹고 살 걸 준비를 해놨어. 잘하셨죠, 이분? 잘했죠, 20년 먹고 살. 근데 25년이 돼도 계속 생존하고 있고 30년 되고 있고. 그럼 어떡하냐? 요거 맞춰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20년 준비하셨다고 그럼 요거 맞춰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걸 벗어나는 위험을 바로 뭐라냐? 이거는 우리 저쪽에서는 은퇴설계에서는 요걸 뭐라냐? 장수위험이랍니다. 연령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계속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금액을 오버했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이거 준비해야 돼, 주택을. 그래서 이걸 뭐라도 해야 돼? 임대 줘야죠. 임대를 주면 장수위험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은퇴설계할 때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60세는 육체적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퇴 연령을 말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내가 은퇴해서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에 대한 60세 이상은 세부담을 종부세를 부담을 어떻게 해주겠다? 줄여주겠다. 입니다. 그럼 60세 이상이면 요 전까지 나온 게 요거죠? 세액 공제하기 전까지 나온 게 요거죠? 그래서 종부세 세액에서 뭐를 빼고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는 거죠. 여기다가 뭘 곱해라 여러분? 공제율을 곱한 것이 바로 공제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령별 세액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이때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죠.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60세 이상 몇 프로 여러분? 10%. 65세 이상 몇 프로 여러분? 20%. 70세 이상은 3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 빼세요.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60세와 관계없이 몇 년 이상을 보였다?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럼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주는 거죠.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온 세대가 여기서 계속 장기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때 역시 종부세에서 이중과세액을 뺀 금액에다가 역시 보유기간별 뭘 곱하는가? 공제율이죠. 자, 이때 공제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 몇 프로 빼주라고 여러분? 20%.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몇 프로? 40%.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예상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여기 예상했어요. 만약에 이 세액 공제가 나온다면 주의하라. 무슨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 예상했는데 안 나왔네요. 그렇지만 올해 또 역시 여기 찍을 수밖에 없어요.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아, 틀렸다고. 중복 공제 받을 수가 있다고요. 요거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살 이상이고 7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을 보면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70%까지 산출세 요 뺀 금액에 70%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만 내라는 얘기야? 30% 내니까 많이 줄어든 거죠? 이해하시나요? 세액에 70% 줄여준 거면 거의 뭐 공짜지 뭘. 이해하셨죠? 예, 여기까지가 작년에도 설명드렸고 요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가느냐? 자, 일단 뭐 빨리 가볍게 확인할 게 이제 뭐냐면은 부가과세, 부가징수. 299쪽 보죠. 299쪽. 자, 부가징수 별표 2개, 299쪽 별표 2개.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은 이 종부세 제일 먼저 정리할 때 299쪽부터 먼저 잡으세요. 299쪽 요거 박스 있잖아. 예, 요것부터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정리한 부분을 벗어나면은 그때는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차이는 없어. 틀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무조건 한 문제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99쪽 과세기준을 무조건 언제죠, 여러분? 종부세 과세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이야. 앞에 먼저 나대 재산세 과세기준이냐. 그래서 종부세 과세기는 항상 뭐와 똑같다? 재산세 과세기준과 같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가 제일 중요했죠. 자, 종합부동산세 누가 계산해 준다?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래서 원칙은 뭐야? 정부 부가과세라고 써.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누구는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를 뭐하여? 결정하여 다음 연도 해당 연도. 자, 언제죠, 여러분? 해당 연도 12월 하반월 상반월 이게 제일 중요하죠. 12월 상반월이야. 재산세나 토구건축 하반월이었지만 종부세는 12월 상반월 꼭 비교해 주셔야 돼요.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명백히 세팅되어 있으면 실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가과세니까 세무서장이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지서에 밑줄 주택 및 토지로 뭐한 구분한 즉 과세 물건별로 구분한 과세 표준세액을 기재하여 언제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어떻게 하라? 발부해줘라. 뭐와 똑같아? 재산세와 똑같죠. 재산세는 무슨 방법? 보통징수. 종부세는 정부 부가과세. 다 누가 계산해 주는가? 과세관청이 계산해 주죠. 근데 재산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죠. 신고 납부. 응? 그래서 신고 납부 옆에 저거 선택적 규정이랬죠? 선택적 규정. 그러니까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 선택적 규정. 즉 납세무자가 선택하려면 선택하라 그 얘기야.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위 정부 부가 과세 규정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뭐하고자 하면 밑줄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힘들어 죽겠네.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 이거는 강제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죠. 선택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이미 뭐가 날라왔는데? 고지서 날라왔어. 근데 그 고지서의 종합부동산 세액이 내 재산에 대한 종부세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미 나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판 부동산이 나한테 온 거야. 그럼 그대로 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때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네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신고 납부한다고? 고지세액이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적으면 그냥 그대로 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뭐가 와? 수시분이 오겠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나 신고 납부를 한다더라도 종부세는 언제 내야 되는가 그러면 12월 상반월이죠. 요거는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 납부기한은 언제야? 12월 상반월인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제 물어볼게. 여기는. 다시 한번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는 언제 낸다? 12월 상반월이죠. 자, 이제 나머지는 버립시다. 예. 나는 해야겠다. 그럼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해, 혼자. 자, 302쪽 분할 납부 갑시다.
자, 종부세도 분할납부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뭐는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물납은 인정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재산세 분할납부는 뭐와 똑같다? 저거 종부세와 똑같죠. 재산세와 똑같죠. 죄송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는 뭐와 똑같다? 재산세와 똑같다. 그 다음에 부가세 갑시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 역시 뭘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죠, 이제. 아까 재산세는 뭐 냈죠? 부가세라서 지방교육세인데, 이제 종부세는 국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못 나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죠. 몇 프로? 20%.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자, 어디 쪽으로 오셨냐면 앞에 주택 쪽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인 주택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8조 겁니다, 여러분. 278조. 자, 278조.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나와 있죠? 자, 주택의 의 확인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주택이란 밑줄 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밑줄.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뭐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주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뭘 때린다? 종부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이 있는데, 자, 여기 보죠. 종부세 과세 대상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요 의를 보면 재산세 과세했던 그 주택이야.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야. 그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뭘 때리겠다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때리겠다. 얼마 초과하면? 6억 원을 초과하면. 무슨 가액 기준? 공시된 가액. 항상 종부세는 공시된 가액 기준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주택분, 죄송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주택에서 종부세를 때리는데 종부세 과세를 할 때에 주택에서 뭐 하는 게 있다? 제외하는 게 있다. 요걸 한번 좀 별표 하나. 재산세는 과세했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무조건 제외되는 게 뭐죠? 별장이죠.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왜 제외하죠?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몇 프로 맞아서 4% 맞아버렸단 말이야. 4%는 보유세에서 무슨 세율이 했어요, 여러분? 최고 세율이 했어요. 최고 세율. 얘는 비례세율이 누진세율이 아니라 이미 비례세율에서 제일 높은 세율 몇 프로 맞아버렸기 때문에 4%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종부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재산세는 0.1%도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간다고요?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뭘 때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최저 0.5%도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돼요. 그러면 재산세도 맞고 종부세도 맞으면 최대 몇 프로예요, 여러분? 2.4죠. 재산세도 맞고 종부세도 맞아봐야 최고세율이 몇 프로다고? 2.4다고. 근데 얘는 이미 몇 프로 맞았어? 4% 맞아버렸잖아요. 무슨 단계에서? 재산세에서 이미 4% 맞아버렸다니까. 재산세 부과할 때 이미 제일 높은 세를 이미 때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종부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려. 때려봐야 몇 프로인데 2.4인데 얘는 이미 4% 맞았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제가 깐데 똑같았잖아. 제일 잔인한 사람이 깐데 똑같. 꼭 때린 데만 또 때려. 이 스키가. 그래서 이미 별장으로 맞았어 안 맞았어? 얘는 4% 최고세를 맞았으니까 더 이상 종부세 때리면 안 때리마? 안 때리마. 두 번째.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럼 종부세 과세 취지는 뭔데? 종부세 과세 취지 뭔데? 투기 규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투기 규제 대상이 아닌 다주택자들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인 것이 바로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외되는 게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별장 다음 뭐가 나왔어? 여러분 거기 나와 있어. 거기 278조 주택에 보면서 양가로 1, 2, 3, 4, 5 있죠? 묶으시고요. 1, 2, 3, 4는 묶으라고. 그리고 저거 뭐라고? 제외.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제외됐고 별장 제외됐잖아. 여기다 하나 적어놔. 그러면 고급 주택은 포함이야 제외야 얘는? 얘는 포함이잖아. 왜 포함시켜 얘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얘는 누진세를 맞았잖아. 일반 주택과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뭐는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뭐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꼭 구분하셔야 돼요. 별장은 종부세 과세를 안 하지만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그 왜 얘는 과세하고 얘는 왜 안 하냐? 얘는 4% 비례세를 맞았고 얘는 누진세를 과세했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첫 번째가 바로 대표적인 거라 뭐가 나서 그러면 임대주택이죠. 물론 이때 모든 임대주택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요구가 있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라서. 임대주택 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알아야지. 근데 몰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인중개사는. 알고 하는 사람이 더 없어.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교재 279조. 내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몇 페이지다고 여러분? 279쪽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설사업자가 갖고 있는 무슨 주택? 미분양주택이죠. 미분양주택. 무슨 주택? 미분양주택. 얘는 팔리고 있는 거 안 팔리고 있는 거 지금? 안 팔리고 있어. 내가 지금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했는데 얘가 팔리고 있질 않는가. 근데 그 안 팔리고 있는 한테 너 왜 이렇게 주택 많이 갖고 있니? 중부세 때리면 이 건설업체는 죽는 거지 뭐. 그래서 건설업체가 무슨 목적으로?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뭐 했는데 건설했는데 얘가 팔리고 있어 안 팔리고 있어? 안 팔리고 있는 한테는 종부세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순서 조금 바뀌었네요. 기숙사나 사택.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라고.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가 적을수록 좋은가? 생각해보고 복지후생시설 아니야.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이잖아. 그럼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종업원의 복지후생 주거생활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 이런 거 많이 줘라. 근데 종부세 과세하면 안 하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지란 얘기야. 저도 총각 때 미혼일 때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갖고 집에서 부모님한테서 아버님 저 분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난 빗자루로 더럽게 맞았는데. 예? 요게 조금 컸다고 이제 네가 뭐 벌써부터 그러냐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그 당시에 과천에 살고 있었는데 과천시 4단지였는데 그거 분양받아서 들어갔다가 그래서 거기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 나올 명분이 없었는데 저는 여의도 본점이고 그래서 마침 이 본점 소재지와 그 다음에 주소지가 다를 때는 미혼일 때는 합숙소로 기숙사를 집어넣죠. 이 송수동에 있었어요 기숙사가. 예, 그 거기 모 주택이나 본점 기숙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는 저는 어디고 경기도 과천시고 근무지는 여의도고 본점이니까 예. 지금 선배한테 얘기를 해갖고 인사부터 나 기숙사 좀 넣어달라고. 그리고 집에서 드디어 탈출합니다. 그렇죠? 예, 탈출했죠. 그래서 기숙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거기 가니까 그냥 수컷들만의 세상이죠. 그냥 좋습니다. 순 미혼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냥 뭐 지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이런 기숙사나 사택 많을수록 좋다, 나쁘다.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과세하면 안 하마, 안 하마. 걱정하지 마라, 많이 줘라. 그 얘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문화재 주택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 보법상 등록 문화재인 주택이나 지정 문화재 주택, 종부세 과세하나마 안 하마, 안 하마. 왜 이거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 종부세 때리지 않을 테니까 계속 어떻게 하라? 보존하라 그 얘기죠. 전통 한옥 보존 건물인 주택이래. 또 안동에 옛날 보존 주택 있죠? 그럼 종부세 안 때리겠다. 계속 갖고 있으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5번째. 또 뭐가 있냐?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죠. 장기 가정 어린이집. 이게 뭐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놀이방이죠. 놀이방. 놀이방. 노래방 아니야? 노래방과 놀이방의 차이점은 뭐야? 놀이방은 아가들이 가는 데고 노래방은 엄마가 가는 데잖아. 확 구분되죠? 이거 말고도 더럽게 많아요, 종류가.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 282쪽부터 나와 있어요. 282쪽부터 이거는 어디 가서 보자? 실무 나가서 봅시다. 실무 나가서. 출제는 여기 물어보면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까지 하고 여기서 나오면은 맞추겠다 생각하시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 봐야 되는가? 실무 절차 규정을 봐야 되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몇 문제야? 한 문제인데 자 우리가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2시간을 투입했어. 응? 한 문제를 여러분 우습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잡아놓고 기본적인 내용 범위 내에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생각하고 맞춘다 생각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 전략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양도소득세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314쪽인데, 자, 314쪽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잠깐 보죠. 양도소득세는 누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 양도하면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소득세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지금. 자, 양도소득세. 최소 몇 문제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5문제에서 6문제죠. 급한 사람은 집에 가도 돼. 나는 안 말려. 나는 진도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최소 5문제.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안 나오면 6문제, 나오면 5문제. 근데 저는 이걸 좀 먼저 갑니다. 자, 소득세 누가 납세 문제 그랬죠, 여러분? 개인. 요거 확인하고 갑시다. 이때 개인은 소득세법상 뭐와 뭐로 나눈다,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특히 올해 요 거주자에 대한 범위가 정의가 개정됐다 그랬죠. 2018년도 요 개정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거주자라 하면 국내에 뭐를 두고 있거나 주소나 또는 일과세 기간 동안 여러분 여기서 일과세 기간은 언제를 말하는 거죠?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랬죠?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년을 일과세기간을 하는 거죠. 요 1년 동안에 며칠 이상을 183일 이상 뭐를 거소를 둔 자. 그래서 국내에 뭐를 갖고 있거나 주소나
그럼 여러분은 국내에 당연히 주민등록상 뭐를 갖고 있으니까 주소를 갖고 있으면 바로 뭐가 돼? 거주자. 근데 요즘은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에 중국 동포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학원에서도 중국에서 연변에서 오신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조선족이야. 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하는 데서 했는데 그분 조선족 분이 합격을 하셨어.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할 때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합격자 모임에서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중국 조선족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평소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공부 잘 되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해. 네. 뭘 물어봐도 있네. 아니, 뭐 이렇게 웃기만 해. 그래? 왜 그러신가? 내가 마음에 드나? 또 이렇게. 저는 그런 오해를 자주 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상한 눈길 보내지 마. 수업 듣다가 계속 졸립다고 이렇게 그윽한 눈길을 이렇게 쳐다보면 난 막 심장이 뛰어. 왜 저럴까? 그래서 그분은 대답을 잘 안 해도. 근데 나중에 학교제 모임 나오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조선족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한글이 제일 어렵고요. 한글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일 쉬웠던 건 한자 써주면 수였다고 그러지. 저는 가끔 한자 쓰잖아. 세법 교수님은 한자를 가끔 넣어주니까 확 와갖고 금방금방 감을 잡았던데 제일 어려웠던 게 한글이었대. 어이씨. 근데 붙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자, 그래서 여러분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 그리고 183 이상이 뭐를 두고 있으면 거소. 소득세법상 뭐로 보는가? 거주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소득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글자 그대로 뭐가 아닌 사람이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비록 뭐 했지만 개정은 됐지만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여기서 강조 싶은 건 뭐냐? 이것보다는 뭐가 다르다? 납세음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얘가 시험에 가끔가다 나옵니다. 단독 문제, 개별 문제로 툭툭 나옵니다. 매년은 아닌데 한 번 쉬었다 한 2, 3년 쉬었다 한 번 툭 2, 3년, 3, 4년 쉬었다 툭툭 나와. 자,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어디서 발생한 것도 국외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 거만 국내 거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슨 소득은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요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어디서 발생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죠.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걸 과세하는 걸 속지주의라고 하죠. 속지주의. 우리나라에 기속된 땅덩어리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 법에서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자가 거주자냐 비거주냐 관계이시 없이 이거 속지주의라고 그래. 속지. 들어봤을 텐데 이거.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누구면 거주자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것도 과세하겠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과세한 거 발생한 소득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속인주의라고 그랬죠. 민법 등 할 때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갑시다. 그래서 결론 누구는 거주자는 국내 거는 물론 어디? 국외. 자, 그럼 이거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제 두 번째가 요거죠. 요때 요 국외 소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소득세에서 말한 소득은 항상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 동안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뺀 금액이 뭐가 되는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에서 그 벌어들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뭐한가? 뺀 금액이라고. 근데 이 금액은 적고 이 금액은 크면은 나는 뭐 하는가? 손실 보는 거죠,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해갖고 각종 매달 경비는 발생하죠. 임차료, 뭐, 거기다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에다가 인건비 나가는 필요 경비인데 중개는 하나도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난 세금 안 내려고 총수익 금액을 안 벌어야 되겠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 대신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원칙이? 필요 경우는 반드시 뭐 장부 등에 뭐가 있어야 돼?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이야. 그래야 뭐 해주겠다?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 그 얘기야.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항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거다? 필요 경비. 단 필요 경비는 무조건 빼줘? 아니야.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 정산할 때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서류 제출하잖아. 연말 정산 때 그거 증빙 서류 제출하는 거야. 실제 발생했습니다라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빼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좋아지니까 국세청과 각종 기관에서 일괄로 다 넘기는 거죠, 뭐. 여러분이 뭐 보험에 가입했다. 생명보험했다. 그럼 보험료 내잖아. 그럼 보험료 낸 거 교육 공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 직접 다 내지 않고 지금 아예 보험회사에서 뭐 국세청에 다 보내주는 거죠. 그게 다 지금 여러분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 요게 과세 대상 뭐다? 소득. 그러면 이때 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합산 과세가 되는 무슨 소득가? 그렇죠. 종합소득가. 다른 소득가는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무슨 과세? 분류 과세되는 소득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무슨 소득가? 퇴직소득과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죠. 그럼 결론부터 내릴게요. 우리가 지금 과세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세 가지. 무슨 소득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몇 가지? 세 가지. 자, 이거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죠? 종태양.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이게 현재 소득세법상 소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격상 여러분이 다 알아. 지금 무슨 소득은?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가? 아니잖아. 인생에서 한두 번이잖아. 저도 딱 한 번 발생했어요. 난 최소 2번 이상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시험에 실패하는 바람에 한 번밖에 발생 못했어요. 그리고 이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뭐 할 때? 지급할 때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 뭐를? 소득세를 완납적 원천 징수해버리죠. 그리고 요즘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뭘로 가입하면?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받을 때 바로 여기서 종합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죠. 이때 종합소득은 뭐에다가 이자소득, 그 다음에 뭐 배당소득, 그 다음에 뭐 사업소득, 그 다음에 뭐 근로소득,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 그리고 뭐 마지막 뭐야 기타소득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정리할 때 요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거죠. 부동산 관련. 이때 부동산 관련 사업은 뭐 매매업가, 뭐 임대업 두 가지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강조하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돼서 임대사업자하고 거래하겠냐고. 네, 하죠. 몰라도 우리는. 합니다. 공인중개사 다 합니다. 몰라도 다 합니다. 그게 우리 장점이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만 공부하면 돼. 우리 공인중개사는. 몰라도 다 헤쳐가는 방법이 있어. 다만 고객이 좀 피해를 볼 뿐이지. 예, 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니까. 그래도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양도세 몇 문제? 5문제. 요게 안 나오면 몇 문제? 6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뭐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네. 아이씨. 다음에 이렇게 설명 안 해? 예. 그러면 국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과 국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과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국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과 이 모르겠다. 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납세 의무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 여기 종합소득은 국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자 모든 거주자입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아유 참. 그런데 국의 자산의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국의 자산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국내에 뭐를 두고 있는 거야?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둔 거주자.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거주자라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오로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 요 사람만이야.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면 여러분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 여기까지. 아직 안 나온 건 딱 뭐가 아직 안 나오냐? 요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게 시험에 안 나온 게. 그래서 국의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5년 이런 거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져. 모든 거주자입니다. 근데 국의 자산에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 국내. 그럼 여러분은 국내 주소도 이제 5년 지났어? 네. 5년 지나다니 스키야 공이 더 붙는다 이씨. 두 자리 숫자다 이씨. 이제 세 자리 숫자를 향해서 쳐들고 가고 있는데 이씨. 그럼 여러분은 국내 계시가 다 국외 자산을 갖고 있다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저는 외국에 있다 들어왔어. 외국에 있다 들어왔어. 외국 이민 갔다가 들어왔어. 또는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어. 그럼 들어온 지 몇 년 지났으면? 5년이 지났으면 국외 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가 있고 들어온 지 아직 몇 년이 안 지났으면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납세의무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반드시 뭘 봐야 돼? 5년 이상인지 5년 미만인지를 보고 5년 미만은 없고 5년 이상만 있다. 그러나 뭐는? 종합소득은 5년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 아직 시험에 안 난 건 요거다. 그러면 제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 자, 제가 미국에 있는 토지를 US 랜드 어디 있다고요? US 랜드야. 다 알아두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임대하고 있던 토지를, 부동산을 뭐 했다고 여러분? 양도했다. 이거는 국내 국에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던 거를 임대하던 부동산을 올해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봐. 이거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 임대를 하던 부동산을 내가 올해 뭐 하면? 양도하면 나는 뭐가 발생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어디 있다는 게 문제야? 미국에 있다는 게 문제야. 미국은 뭐를 말하는가? 국외에 있다. 그거죠.
그러면 국외 자산을 임대하다 양도했다 그 얘기죠?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하다가 임대하다가 양도했다. 그럼 이때 종합소득세는 모든 거주자야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만이야? 모든 거주자다고 여기는 모든 거주자. 어? 근데 뭐는 국외자산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납세 의무가 있고 아직 국외 자산을 양도했다도 5년 미만이면 국내 주소를 5년 미만 납세 의무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게 국외가 아니라 어디면 코리아면 이때는 묻지마 뭐야 다 모든으로 바뀌는 거죠. 왜? 국내 거는 모든이니까. 어디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발생하니까 그때는 묻지마 무조건 과세지만 어디서 발생한 거는 국외에서 발생한 것은 뭐와 뭐를 구분해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해서 종합소득은 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모든 거주자지만 국에서 발생한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했으나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몇 년? 5년 이상. 준비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가 315쪽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315쪽 메인 위에 보시면 과세권자 나와 있네요. 예, 납세지 관할 누구야? 세무서장 밑줄 쳐져 있죠?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는 어디다 여러분 항상 양도자 주소지. 그리고 그 납세무자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어디부터 간다? 과세 대상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